과감하고 적극적인 역할, 3년짜리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가져갈 재정 운영 방향의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저성장, 그리고 일자리, 저출산 등의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린 재정의 역할에 대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이런 정부 방침에 동의의 시각이 있는가 하면 재정의 기대는 경제 활성화엔 한계가 있다.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 제대로 가고 있을까요?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상국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과 얘기를 나눌 건데요. 아직까지 김상국 교수가 도착을 안 하셔서 먼저 서지용 교수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단독직입적으로 먼저 여쭤볼게요. 현 시점에서 한국 경제 위치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는 건가요? 위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최근 실물 경기 지표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일단 생산, 고용, 투자, 소비 이런 게 이제 실물 경제 지표인데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고용 지표가 안 좋습니다. 고용 지표가 일단은 실업자 그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한 4월 달에 한 125만 명 정도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8만 명 정도 늘어난 수치고요.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4.4% 정도 되는데 4% 이상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것 같죠. 그다음에 그 고용의 질도 별로 안 좋은데요. 네. 그 고용의 질이라고 하면은 뭐 청년 취업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 좋은데 지금 한 청년 실업률이 한 11.5% 정도 네. 되는 걸로 봐서는 지난 한 19년 이래로 계속 안 좋은 거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수출 기업의 실적도 부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래서 이제 계속 환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흔히 셀코리아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기업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한국에 이제 원화로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이 사실은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네. 원화 수요가 감소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GDP 성장률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한 2% 이상 월등하게 2.5% 이상 이제 예상을 했었었는데 최근에 발표된 그 정부 기관이나 한국은행 그 자료들 보게 되면은 한 2%대 초반, 심지어는 2% 밑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냐는 네. 상당히 우려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로 이제 생산,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수출 실적 악화 네.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좋지 않고요. 다만 이제 소비는 조금 이제 호전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네. 내수 시장이 이제 소비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도 약간 있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소득주 성장 때문에 조금 그 소득이 늘어난 분들 네. 효과도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고용이나 수출, 생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건 맞다. 그럼에도 이 소비는 늘어나고 있다. 약간 내수는 늘어났습니다. 약간은 예. 늘어나고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난달 고용 지표도 확인을 했었는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공 일자리를 늘리고는 있는데 이렇게 큰 물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정부가 예.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근데 정부는 재정 지출을 좀 확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고용도 개선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과거에 좀 이렇게 연구를 한 바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언제부턴가 그 생산 지표, GDP 성장률 하고 고용 지표가 약간 디커플링 현상이 생기는 게 좀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에서는 이제 경제 성장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표는 고용 지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용 지표가 사실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지 않는 건데 네. 그럼 기업들이 사실은 이제 투자를 늘려서 고용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떤 분들은 생산성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생산성 증가율이 상당히 한계에 도달한 면도 있고요. 혁신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생산성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대기업 중심의 이런 낙수 효과들에 대한 기대가 아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규제를 완화해주고 투자를 이제 촉진시키게끔 이제 해주게 되면은 고용이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그 고용의 상당 부분 한
90% 가까이 중소기업에서 창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사람이 잘 안 가려고 하는 그렇죠.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거를 조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중견기업이나 수출 이제 중소기업 쪽으로 이제 사실은 좀 일자리 좋게끔 그렇게 어떤 그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세제 네. 혜택, 뭐 설비 자금 이제 투자할 수 있도록 뭐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좀 이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세부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서 교수님 말씀은 이 경제 성장률 이 수치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고용이 나아지지 않으면은 지금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경제는 썩 좋아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흔히 뭐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거 강조하는 시대는 좀 지난 것 같고요. 네. 이제 실질적인 고용의 어떤 수치, 그다음에 고용의 질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써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를 갖고 우리 정책이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교통 체증이 이제 금요일이다 보니까 심해서 이 김상국 교수님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교수님 좀 이제 급하긴 예, 하지만 예, 예. 지금 한국 경제 상황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방금 서 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 데가 많은데 네, 다만 우리가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그 경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흔히들 말하는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경제, 그 체감 경기라고 네. 그러죠.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하는 이제 숫자로 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얼마다, 물가 상승률이 얼마다, 뭐 실업률이 얼마다 하는 걸 지수 경제라고 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세계 그 3대 신용평가기관이라든가 다른 나라 은행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는가, 네. 세 개가 이제 경제가 있는데 네. 이 세 개가 일치한다면은 별 걱정이 없죠.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지수 경기나 세계 경제가 보는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특히 그 무디스라든가 그 3대 신용평가기관은 세 기관이 공이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이 일본보다도 2단계가 더 높습니다. 네. 사실 국민들이 좀 믿기가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정부가 발표하는 걸 봐도 우리가 뭐 2.7% 작년에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률은 사실은 그 선진국 평균의 1.7%에 비하면은 물경 1% 포인트나 높은 대단히 높은 네. 경제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감 경기로 느끼는 우리나라 경제는 글쎄요, 좋다고 얘기하면 믿을까요? 체감이 느낌이 잘 안 오시는 것 같거든요. 안 오는 게 굉장히 뭐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네. 느끼죠. 근데 저는 좀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경제가 나쁘다 할 때도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줄곧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126등 했던 나라가 세계 11번째 경제가 네. 됐는데 어떻게 경제가 나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체감 경기가 나쁜 이유를 네.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아,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좀 말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 네. 질문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은 지금 정부와 여당이 이제 부진한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껏 강조하며 나섰는데요. 잠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합니다.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김 교수님, 이 정부의 재정 투입 일변도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대로 그렇죠. 가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은 맞고요. 한 네. 3분의 2는 틀리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가가 박하신데요. 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는 성장의 동력, 즉 KDI가 말하는 생산성이라든가 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상품의 경쟁력, 기업의 경쟁력 이 없기 때문에 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정책, 국민들이 직접 원하는 정책,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고 실업자가 있는 정책을 아니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항상 장기 정책도
본원적인 정책도 있지만 중단기 정책도 함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예산을 풀어서 하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경쟁력 자체를 올리는 생산 능력을 생산성을 올리는 일에 집중되기보다는 원발의 오줌 누기와 같은 그 단기적인 정책들 국민들의 마음에 와 닿기만 하는 감정적으로 네. 와 닿는 그런 쪽 정책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3분의 2는 틀리고 3분의 1은 즉 쉽게 말해서 정부는 단기적 정책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지만은 네. 그러나 좀 더 본원적인 정책 네. 그건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네. 그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서 교수님, 예. 지금 김 교수님은 3분의 1은 맞는데 3분의 2는 틀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재정 확대를 하는 거는 저도 맞는 방향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렸을 때 어떤 쪽으로 이제 투자가 재정 지출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 강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재정 지출을 늘려서 취약계층에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늘려주고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주겠다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용금융이라고 해가지고 금융정책 중에서 이제 가계부채가 사실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고 있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말대로 어려운 분들한테 네. 재정 지원해주겠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 얘기가 있는데 기술 기업을 이제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금융적인 이슈에서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제 가계부채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좀 억제하더라도 이렇게 취약계층 이런 가계대출은 좀 늘려서 그런 좀 일자리가 없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정책적으로 좀 금융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금융인데 역시 뭐니 해도 중소기업 금융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융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의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어떤 금융 지원을 좀 확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기술기업에 대한 그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기술 기업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 능력이 크거든요. 이런 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 늘릴 수 있게끔 이런 그 정책 자금을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설비 투자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면서 투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나 특히 기술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금융을 정책 금융을 확대해서 네. 이런 그 시너지 효과가 서로 일어날 수 있게끔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게 좀 궁극적인 방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김 교수님 앞서서 지금 문재인 정권의 정책이 좀 감정적으로 좀 와닿게 하는 그런 정책이 많다. 그래서 네, 안타까움이 그런 있다. 점은 그렇게 좀- 말씀을 네, 네, 하셨어요. 그런 점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일자리, 저소득층 소득 개선, 이런 사회 안정망 구축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당연히 필요하죠. 네. 그래서 제가 3분의 1이 맞다고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정부의 정책은 재정 정책은 그건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것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중소기업의 재정을 늘린다. 이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옛날과 같이 우리나라가 폐쇄된 경제일 때는 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또는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하면은 그 투자에 의해서 생산이 증가되고 그 생산이 팔리게 돼서 우리 경제가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그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즉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전 세계의 모든 상품이 거의 관세가 없다시피 들러오는 이런 상태에서는 네.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릴 수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을 고르고 그 기업에게 돈이 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즉 쉽게 얘기해서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많은 이런 입장에서는 공급을 늘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 네. 수요에 맞출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자금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드는 R&D 투자라든가 네.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게
돈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기업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신창조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책이지, 중소기업에 있는 돈을 늘린다? 그런 것은 생산성이 없는 투자입니다. 네. 즉 언발의 오줌 누기 같은 정책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재정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한계라기보다는 네. 재정 정책을 늘려야 한다는 쪽에서 저도 찬성을 하는데 네. 돈을 푸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생산성의 증가로 또는 경쟁력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소 교수님 앞서서 혁신 성장 관련해서 교수님 강조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올해 들어서 특히 더 혁신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성과라는 게 바로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그 이제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책 자금 출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금융시장에 대한 그 신기술 금융사들에 대한 그 진입 규제도 좀 많이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본금 규제가 200억 원이었는데 네. 그걸 100억 원으로 이제 낮춰주면서 이제 그 여신 전문 금융기관들이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는 좀 상황입니다. 상당히 그 기술력 있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이 이제 뭐 IPO까지 갈 수 있게끔 성장을 해주게 되면 국민 경제에 상당히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이 상당히 좀 잘 진행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기대를 좀 더 하고 싶은 거는 그런 그 신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민간 자금들이 좀 더 많이 유치될 수 있게끔 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정부가 이제 리스크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벤처 캐피탈 시장이 상당히 그 민간 자금 위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책 자금이 들어가야지 이제 이게 사실 운영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민간 투자 기업들이 선뜻 이제 투자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벤처 캐피탈 회사들이 기술 기업에 투자를 해서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데 한 7, 8년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보증을 확대, 그 채권 매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 준다든가, 그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주식을 되사주는 어떤 그 프로텍션 조항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실제 재정 출연을 해야지만 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기술적으로 정부 지원을 줄이면서 민간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투자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한 벤처 캐피탈 시장이 확대되기는 조금 이제 제한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을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완화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 확대를 늘린다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한번 기대해보고 우리나라 이제 고용이라든지 기술 혁신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마련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 다 돈 뿌리기식, 그러니까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쓰는 운영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데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김 교수님도. 맞습니다. 네, 소 교수님도 예, 그러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 문 대통령이 재정 확대를 강조했던 날 어제였죠. KDI 한국개발연구원도 보고서를 냈습니다.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면서 재정 확대를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역시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하는 게 점진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것이 이렇게 구조적인 측면이라면은 그 단기적으로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펼치는 거는 그냥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길게 봤을 때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큰 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김 교수님, 이 KDI 보고서 내용에 동의를 하시나요? 네, 저는 아주 상당히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러세요? 네. 뭐 KDI가 이게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옹호하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은 저도 그쪽에 깊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런데 보면은 어떤 때는 이게 그 성격에 따라서 네. 그때 당시의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다른데 방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구조적이란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KDI 쪽에서도 구조적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두 분 다 구조적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구조적이란 말의 해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즉 쉽게 구조적인 구조적인 네, 해석이 다르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다를까요? KDI에서 말하는 구조적이라는 것은 네.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단어를 선택을 해서 조심스럽게 설명했지만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째는 뭐냐면 경쟁력 있는 상품 또는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네. 두 번째는 우리 서 교수님도 아까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새로운 경쟁력 있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네.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불공정한 노동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데 네. 여기에서 불공정한 노동 행위는 어떤 일방이 아닙니다. 네. 근로자 측도 포함되고 사용자 측도 포함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해결책이 존재 없는 한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문제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세 가지 것이 정치와 결합이 되면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서로가 알면서도 피하고 네. 또 피하면서도 알면서 말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정책은 펴면서도 그쪽보다는 다른 쪽을 더 강조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네. 네, 앞서 KDI 그 연구위원회 발언 내용에 보면은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게 단기적으로 그렇게 펼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큰 부담이 될 네.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그 얘기를 말의 했어요. 뜻은 뭔 말이냐면요. 네. 바로 아까 제가 3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네. 얘기하는 겁니다. 즉 3분의 1은 옳은 정책인데 네. 이 3분의 1의 정책이 마치 근본적인 정책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3분의 1은 맞는데 그것은 3분의 1일 뿐이지 네. 3분의 1은 제가 아까 지적한 그런 것을 손대야 되죠. 그런데 그걸 손대지 않고 3분의 1만 되면은 구조적인 문제는 계속 커져가고 있잖아요, 네. 내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 막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간접적 우회적으로 지적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 교수님, 예. 지금 이제 KDI의 이런 발표 내용도 보셨고요. 며칠 예. 전에 IMF가요. 우리나라 재정 여건이 괜찮아서 확정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예.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IMF가 잘못 판단을 한 걸까요? 일단은 IMF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제를 판단하면서 네. 각국의 어떤 상황을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고 네. 보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고요. 네. 다만 저도 그 KDI 아까 연구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어봤는데 네. 일단 맞는 부분도 있고 이제 저희가 좀 잘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부분은 이제 네. 구조적인 변화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제 신경제라는 얘기를 좀 제일 많이 안 쓰기 시작했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가 바뀌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과거의 신경제하고도 또 틀린 게 요즘에는 이제 ICT 제조나 또는 ICT 서비스 이런 쪽이 어떤 새로운 그 과거에 없었던 경제가 이제 신산업이 나오면서 어떤 경제를 주도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패러다임이. 근데 이제 재정 투자가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산업에다 투자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 구체적인 효과를 못 본다는 측면에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조금 어떤 스탠스를 갖고 정책 방향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먼저 생산 측면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익숙해 있던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새로운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어떤 가이드라인을 네.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제 최근에 ICT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그 어떤 지원들이 이제 강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민간 자금을 유치해서 그런 쪽에 이제 금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이런 그 새로운 산업들이 나타나면서 어떤 그 이런 부가가치 큰 기업들이 결과적으로 수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뭔가 이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뭐 과거에는 단순하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뭐 수출 많이 되지 않냐, 그게 수출 네. 드라이브 정책이 되겠는데 요즘에는 가격 경쟁력보다는 어떤 제품 경쟁력으로 승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환율 문제보다는 어떤 제품의 그 어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제 당연하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소비입니다. 소비가 사실 늘어나지 않으면은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이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근데 소비가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소득 주도 성장이 효과가 있었는데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수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언뱅크드라고 하는 취약계층들 금융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네. 이분들의 소비를 좀 늘리게끔 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제 고용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고용이 한 90% 가까이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간접 금융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는데 금융기관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대출을 잘 해주다가 경기가 나쁘게 되면은 소위 지원을 안 해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 순응성 문제를 해소해줘야 되는데 정부가 경기 순응성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정책 금융기관들 위주의 어떤 새로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서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금융 안정성 지원이 꾸준히 일어나게끔 네. 이런 조치들을 좀 세부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조금 재정 효과가 좀 부정적으로 본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 네. 오늘 김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3분의 2 절대 못 잊을 것 같은데. 그러면 3분의 1을 제대로 가져가려면은 정부 정책 방향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조금 전에 그 IMF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IMF 지적이 맞습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도요. GDP 대비 그 정부의 부채 비율이 200%, 300%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 미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재정 투자를 눌리는 것 그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나쁜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마는 원발의 물붓기 정책, 쉽게 얘기해서 생산과 연결되지 않은 분야에 대한 재정 정책을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하위 기회층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게 되고 그분에 대한 대출을 늘리게 되고 그분들의 소비를 늘리게 하는 정책, 그게 왜 나쁩니까?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얘기할 때 소비 증가율을 얘기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저축률을 보면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저축률이 12, 13%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저축률이 높다고 그러잖아요. 네. 일본의 저축률이 약 7 내지 8%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민간의 저축률을 보면은요, 1 내지 1.5%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국민처럼 저축을 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항상 여기에서 몇 퍼센트 늘어났다 적다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비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네. 일요일 날 고속도로 보십시오. 인천공항에 매년 고객 수의 증가를 보십시오. 네. 인천공항에 있는 골프채백을 보십시오. 우리나라 말고 어느 나라 공항에 골프백이 그렇게 줄을 서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소비 수준은 대단히 높은 소비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균형되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즉 그래서 내가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지 왜 안 드려야 합니까? 당연히 중소기업도 어려운 중소기업인데 드려야 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는 소비, 투자, 대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하자는 것이 바로 제 얘기고 3분의 1과 3분의 2도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IMF의 지적대로 우리나라가 재정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재정 투자를 늘리는 것이 돈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늘려서 투자된 돈이 생산과 경쟁력 있는 상품과 연결될 수 있는 투자를 하도록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상욱 교수 그리고 서지영 교수와 함께 재정 확대 논란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